술 취한 며느리? 아, 그 아이 말이지. 이제는 그저 담담하게 떠오르는 이름일 뿐. 명절. 해마다 찾아오는 그 특별한 날. 나에게 명절은 더 이상 반가운 손님과의 만남이나 맛있는 음식의 향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파편처럼 기억 속에 박혀버린 어떤 사건들의 연속이었다. 그날의 일은 한참이 지난 지금도 내 눈앞에 선명한 필름처럼 재생된다. 시어머니인 나는 부엌 한편 그림자처럼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다. 늘 그랬듯 그 아이는 술에 취해 있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결혼 초 그 아이는 수줍고 조심스러웠다.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도 나를 그림자처럼 따르며 서툰 솜씨로나마 돕고자 애썼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마치 마른 나뭇가지에 불이 옮겨 붙듯 명절은 그 아이에게 술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된 듯했다. 알코올은 그 아이에게 유일한 도피처이자 동시에 폭발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촉매제가 되어버렸다. 어머니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제가 어머니의 발 아래 놓인 돌멩이라도 되는 줄 아세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공기를 찢고 갈랐다. 마치 유리잔이 깨지는 듯한 파열음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명절을 맞아 모인 식구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왁자지껄하던 웃음소리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싸늘하고 무거운 정적만이 공간을 지배했다. 술기운에 붉어진 얼굴, 걷잡을 수 없이 흐트러진 머리칼.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격분으로 파르르 떨렸다. 상에 차려진 명절 음식들 위로, 온 정성을 다해 차려낸 음식들 위로 그 아이의 손짓이 무자비하게 휘둘러졌다. 갓 부쳐낸 따끈한 전, 먹음직스러운 갈비찜, 향긋한 나물 반찬들이 담긴 접시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파열음을 냈다. 마치 작은 폭탄이 터지는 것만 같았다. 산산조각난 자기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빛을 반사했다. 장정들은, 힘 좋은 사내들은 며느리를 말리려 애썼지만 그 아이의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마치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원망과 비난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나를 향했다. 물론 나만을 향한 것은 아니었다. 시댁 식구들 모두를 향한, 자신을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존재들을 향한 분노였다. 그 아이의 눈빛 속에는 깊은 상처와 오랜 세월 쌓인 한이 서려 있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를 향한 지독한 증오도 읽혔다.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어떤 변명도, 항변도, 위로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한 점 미동도 없이 그 아이의 모든 행동과 쏟아내는 말을 내 눈과 귀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담았다. 마치 죄인이 선고를 기다리는 것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주위 사람들은 그런 나를 안쓰럽게 여겼다. 어쩌면 저렇게 착한 시어머니가 있을까? 보통 같으면 당장이라도 머리채 잡고 싸웠을 텐데 저런 며느리한테도 화 한 번 안 내시고 정말 부처님이 따로 없으시네. 나는 그런 동정 섞인 시선들을 애써 외면했다. 그들의 피상적인 동정심은 내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았다. 그저 이 처참한 광경을, 이 지독한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을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내가 심은 인과의 씨앗이 자라난 결과라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단죄했다. 처음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진심으로 반가워했다. 내 아들은 늘 조용하고 차분하며 어딘가 모르게 소심한 구석이 있는 아이였다. 그런 아들 곁에 활기 넘치고 적극적인 아이가 들어왔으니 집안에 모처럼 웃음꽃이 활짝 피어날 줄 알았다. 삭막했던 우리 집에 생기가 돌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나의 기대는 너무나도 컸다. 혹은 내가 그 아이를 너무 쉽게 그리고 섣부르게 판단한 것일지도 모른다.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지 못한 나의 오만함이었을까?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그 아이는 눈에 띄게 예민해졌다. 신경이 곤두선 듯한 모습이 역력했다. 처음에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다 그렇지 뭐. 명절 스트레스가 심하다던데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마치 흔한 감기처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예민함은 점점 분노로, 통제 불가능한 화병으로, 그리고 급기야는 술 없이는 버티지 못하는 의존성으로 이어졌다. 명절 음식 준비에 대한 불평, 친정 방문 문제로 인한 갈등, 시댁 식구들과의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 그 모든 것이 그 아이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던 모양이다. 나는 그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시대가 변했으니 며느리라고 무조건 참고 희생할 수는 없다고 나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 아이의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려 애썼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력이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매번 한계를 넘어섰다. 나의 이해와 인내심을 시험하듯 매번 선을 넘는 행동을 반복했다. 특히 술을 마시면 전혀 다른 사람, 내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닌 완전히 낯선 존재가 되었다. 평소에는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를 억지로라도 지키려 애쓰는 듯 보였지만 술만 들어가면 속에 켜켜이 담아뒀던 모든 불만과 울분, 그리고 나를 향한 증오를 여과 없이 터뜨렸다. 그 아이는 울부짖었다. 격렬하게 소리쳤다. 저는 시댁의 노예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으세요. 저는 감정 없는 로봇이 아니라고요. 그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나의 심장을 찔렀다. 심장을 꿰뚫고 지나가는 고통은 생각보다 크고 깊었다. 나는 그 비수를 묵묵히 말없이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심은 씨앗이 자라나 이토록 독한 열매를 맺은 결과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으니까. 그 아이의 난동이 시작되면 내 아들은 항상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마치 폭풍우 속의 작은 배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한쪽에서는 아내가 울고불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머니인 내가 싸늘하게 침묵하거나 때로는 격분을 애써 사귀며 참고 있는 상황. 그 사이에서 아들은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축 처져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 더 마음 아팠다. 차라리 나에게 직접 대들고 화를 내지 왜 아들까지 저렇게 괴롭고 비참하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들이 저토록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 어떤 욕설보다도 나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 하지만 이 또한 나의 잘못이었다. 내가 아들을 너무 나약하게 세상 물정 모르는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운 탓이었다. 그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 있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다.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술에 취한 며느리는 나를 향해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어머니가 제 앞길을 막아섰다고요. 라고 울부짖듯 소리쳤다. 그 절규는 비난을 넘어 원망에 가까웠다. 나는 그 말에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았다. 정말로 내가 그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린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 그 결혼을 반대했어야 했을까? 그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했어야 했을까? 좀 더 그 아이의 입장을 헤아리고 그 아이의 고통에 귀 기울였어야 했을까? 수많은 후회와 자책이 마치 독충처럼 내 마음을 갉아먹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거세게 몰아치던 그 아이의 난동은 겨우 잦아들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폐허처럼 집안은 어수선하고 엉망진창이었다. 아들은 취한 며느리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다. 그 뒷모습은 언제나처럼 무겁고 축 처져 있었다.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방으로 숨어들거나 서둘러 집을 나섰다. 싸늘한 정적만이 집안을 가득 메웠다. 마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인 듯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부엌에 홀로 남아 깨진 접시 조각들을 치웠다.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처럼 날카로운 기억들이 내 마음에 박혔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인지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익숙하고 반복적이어서인지 나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감각이 마비된 것만 같았다. 그저 덤덤하게 기계적으로 파편들을 쓸어 담았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온데간데 없이 조용하고 평온한 얼굴이었다.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죄송해요. 어젯밤 제가 좀 과했죠? 술이 문제예요, 술이. 하고 말할 때면 나는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정말로 어젯밤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혹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강렬해서 스스로 지워버린 것일 수도 있었다. 나는 그 아이의 피상적인 사과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또다시 다음 명절을 기다렸다. 다음번에는 괜찮을까? 다음번에는 이 지독한 악몽이 끝날 수 있을까? 다음번에는 이 아이가 달라질 수 있을까? 수많은 물음표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부질없는 기대이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잔인한 진실을. 그 아이의 난동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매년 매 명절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레퍼토리였다. 처음에는 충격과 경악의 할 말을 잃었고 그 다음에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밤잠을 설쳤다. 이제는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하고 받아들일 뿐이었다. 나는 그 아이를 이해하려고 그녀의 상처와 고통을 헤아리려고 그리고 용서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 아이는 나의 그런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매번 더 심한 모습으로 나를 실망시켰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아이에게 희망이나 기대를 걸지 않는다. 그저 무덤덤하게 그 광경을 바라보고 받아들일 뿐이다.
이제는 그 아이의 난동이 나에게 직접적인 상처를 주지도 않는다. 그저 깊은 연민과 함께 짠한 마음만이 남을 뿐이다.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나는 끊임없이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정녕 인과응보일까? 내가 과거에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가혹한 벌을 받는 것일까? 나의 지나온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돌아보았다. 딱히 남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기억은 없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어쩌면 나는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왔을지도 모른다. 내 아들만 생각하고 내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것이 죄라면 죄였다. 내 아들의 행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왔다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나의 좁은 시야와 아집이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것은 아닐까? 어쩌면 그 아이가 나를 향해 쏟아내는 비난과 원망이 정당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까지 미쳤다. 어느 날 나는 며느리에게 직접적으로 물었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너는 대체 왜 매번 그렇게 술을 마시니? 왜 매번 명절마다 난동을 부려야만 하는 거니? 대체 내 마음 속에는 어떤 고통이 그렇게 깊이 박혀 있는 거니? 며느리는 내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죄 지은 아이처럼 어깨를 움츠린 채였다. 나는 며느리의 굳게 닫힌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어주고 싶었다. 조심스럽게 그 아이의 어깨를 다독이며 다시 부드럽게 말했다. 힘들면 말해라.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나에게 털어놔도 괜찮다. 시어머니지만 때로는 너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줄 수도 있지 않겠니? 며느리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아이의 눈에는 그렁그렁한 눈물이 가득했다. 핏기 없는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어떤 고통을 견뎌왔는지 어머니는 절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아니, 이 세상 그 누구도 제 마음을 몰라요. 아무도. 나는 그 아이의 처절한 말에 가슴이 저며왔다. 정말로 내가 그 아이의 고통과 아픔을 너무나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일까? 나의 무지가 이 아이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 대화 이후에도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다. 다음 명절에도 그 다음 명절에도 며느리의 술주정과 난동은 어김없이 계속되었다. 마치 끊임없이 반복되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 악순환은 끝없이 이어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아이에게 그 어떤 희망이나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저 무덤덤하게 그 처참한 광경을 받아들일 뿐이다. 이제는 그 아이의 무의미한 행동들이 나에게 직접적인 상처를 주지도 않는다. 그저 깊은 연민과 함께 짠한 마음만이 남을 뿐이다. 불쌍하다는 생각, 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무력감만이 나를 짓누른다. 며느리의 난동은 나에게 하나의 쓰디쓴 교훈을 주었다. 인생은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 때로는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뿌린 씨앗이 결국 이렇게 독하고 쓰디쓴 열매로 자라났을 뿐이다. 나는 이제 그 잔인한 결과를 묵묵히 그리고 담담하게 감당할 것이다. 명절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그 아이의 난동을 보며 나는 조용히 나 자신을 돌아본다. 그리고 끊임없이 묻는다. 내가 정말로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할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할까? 나는 오늘도 평온한 듯 보이는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본다. 그 아이는 여전히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 아이의 무의미한 행동은 나에게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저 깊은 연민만이 남을 뿐이다. 불쌍한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불쌍함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더 불쌍한 나. 이 모든 것이 나의 업보라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면 나는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이 또한 시간 속에서 흐려지고 언젠가는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 굳게 믿으면서 그 믿음만이 나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다.